바티칸에 있는 명당입니다. 피에타, 또 성당, 벽화. 벽화, 성당. 성당, 베드로 대성당. 아 근데 하나 조금 나왔는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천지창조에 있는 그 예,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말씀한 거로 알겠습니다. 예,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로마 바티칸 하면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멋있다. 지금 천지창조의 순간들이 자리하고 있고 벽 중간에 아담의 탄생을 그린 장면입니다. 지금 저 아담이 일어나면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80 넘을 것 같은데. 2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m 15. 3m요. 이건 또 저희 추정이긴 한데 대략 4 내지 5m. 어머, 어떻게 그렸지? 이게 그림이 전체 거의 폭이 거의 6m 되고요. 높이도 3m에 육박합니다. 일어서게 되면 4에서 한 5m 정도 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정도 되는 크기를 조각상으로 만든 게 있죠. 다윗상, 우리가 이제 다비드라고 좀 부르는 이 조각상의 크기가 5.17m입니다. 이게 대리석이기 때문에 때도 많이 타서 청소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참고하는 걸로. 와, 진짜? 어떻게 깎았지? 미켈란젤로가 키가 컸나요? 여러 설이 있는데 이제 보통 키 아니면 조금 왜소했다는 설도 요즘에 더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의 특징이 뭡니까? 무르다. 무르다입니다. 무른 돌은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조각도 기술력이나 재료로 놓고 봐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요. 나름대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대리석 조각하고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 이 조각상에 육박하는 거대한 그림을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에다 그려 넣은 거죠. 이런 작품을 누가 그리라고 하면 순순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100억 조도 안 그래요. 난 배고프기만 해. 나는 배고프기만 해. 아니, 왜냐면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평생을 바쳐야 되니까 저는 이 시스티나 예배당의 이 천장화를 그리는 그 난이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그가 이 당시에 썼던 편지글이 남아 있는데요. 뒤틀린 자세로 일한 탓에 몸이 활처럼 휘어버렸네. 허리가 창자 속으로 파고들어 균형을 잡으려면 말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야 하지. 난 장님처럼 걸어 다니고 있어. 너무도 비참해진 나는 예술가도 아니라네. 그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누워서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서서 그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머리 뒤가 등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감이 계속 그 입안에 떨어지면서 이 창자가 꼬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고 거의 이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수련과 수행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작품을 직접 그 바티칸에 가서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보는 순간 목이 아파요. 잠깐 감상을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신체에 무리가 가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거의 5년씩 하면서 저 대작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작품을 향한 집념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그런 요소도 있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가 가장 아마 중심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 어떠세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하느님의 그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 작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근접 촬영한 사진들이 지금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왼쪽의 모습인데 오른쪽 모습은 그 조명을 옆에서 강하게 줘갖고 아까 얘기했던 철필로 그은 드로잉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자세히 보시면 팔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드로잉된 모습하고 실제로 완성된 모습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막상 계획은 했지만 그 위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즉각 수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그림이 벽화라고 했고 제가 프레스코 벽화라고 했습니다.
프레스코 벽화는 이게 이탈리아어로 프레시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신선하다라는 거예요. 석회 반죽을 벽에 바르고 물에다 알료를 개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석고가 마르면서 착색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사실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벽에 딱 붙여갖고 굵은 못으로 이렇게 그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루 정도 그릴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예측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딱 그날 올라가서 그릴 부분만 딱 저걸 그리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이 울퉁불퉁하죠. 네, 그리고 붓터치 같은 것들이 느껴지죠. 물론 저건 20m 아래에서 바라다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눈 높이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오른쪽이 아마 더 가까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진짜 저렇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가 자기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려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대로 오게 되는데요. 이 순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명장면과 한번 나란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작품이고 넘사벽 작품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 봤을 때는 저런 좀 인간의 어떤 터치, 인간의 어떤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사람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물씬 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명작이 우리가 조금 명작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미켈란젤로가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로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린다는 것도 굉장히 천재니까 멀티. 놀랍기도 하고. 네.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여러 조각을 했지만 그 자신의 이름을 가장 유명하게 알리게 된 첫 번째 조각 작품은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진짜 조각가로서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변에 완전히 각인시키죠. 그때 그 나이가 20대입니다. 와, 20대. 와, 천재다 정말. 와. 여기서 잠깐 그 미켈란젤로 성격이 얼마나 괴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교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언제 끝났는지 미켈란젤로한테 물었는데 뭐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이 정도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정말 성격이 진짜 다혈질 성격인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교 지팡이 있죠? 그걸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켈란젤로가 맞고 가만히 있었냐? 즉시 짐 싸갖고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이 막상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프로젝트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달래게 됩니다. 근데 뭘로 달게 됐냐면 체불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었어요. 예, 그게 미켈란젤로가 사형제인데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 미켈란젤로밖에 없었어요. 소년 과장이었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일찍부터 성공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 두카토 500냥. 500냥. 예.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정도가 밀려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완성시키죠. 아마 이게 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행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와 시스티나 예배당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진 않습니다. 좀 더 계속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가 30대입니다. 그런데 25년 후쯤 다시 돌아와서 이 정면에 있는 벽면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유명한 그림. 이 그림은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그림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곤란했던 모습이었던 완전 것 같습니다. 근육질이에요. 근육이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도 바티칸 벨베데레 궁에 있는 아폴로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건정한 몸, 손의 자세, 특히 그 얼굴의 모습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도의 신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이거는 신성 모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당시에 많은 비평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미켈란젤로가 성인과 성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 누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신처럼 표현한 것도 불편한데 성인, 성녀를 완전 누드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 비판의 목소리는 굉장히 거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교황의 의전 담당관이었던 비아지오 다 체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비판을 아마 앞장섰고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성당이 아니라 술집 아니면 뭐 매운 글에서나 적당한 그림이다라고 강렬히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안가품을 하냐면은 지옥에 빠진 영혼들이 첫 번째 심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노스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염라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를 비판하던 비아지오다 체세나의 얼굴인 것이죠. 어떻게 이거?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이 계속되는 한 자기의 역할은 뭔 거예요? 지옥의 염라대왕 얼굴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위치입니다. 들어가는 문 입구 바로 위에다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무섭다. 무서운 사람이다. 천재네. 우리가 그 작가를 비판했을 때는 어떻게 되돌아올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이 누드로 그려졌다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고요. 사실 이 비판 때문에 이 작품은 거의 파괴될 뻔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양식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작품을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갈아엎은다면 그거는 정말 일종의 문화 파괴자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 때문에 이 작품 유지가 되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된 건데 상당 부분이 다시 그려집니다. 완전히 갈아엎는 대신에 이 누드의 중요한 부위, 성인 성녀의 소위 그 중요한 부위에다가는 이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진 모습은 일종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검열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런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다 쪼아내서 다시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배려를 한 건지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에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미켈란젤로는 이 상황을 보진 못했던 것 같고요. 이 작업에 들어갔던 화가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기저귀 화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맨날 앉아서 뭐만 그리는 거예요? 기저귀만 그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웬일이야. 근데 저 질문하고 싶은데 너무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중요 부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저 파란 부분만 엄청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거는 왜 저렇게 많은 수정이 필요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어차피 이건 편집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원래는 이 남녀가 벗은 몸으로 저렇게 같이 그려졌고 저 남자 성인, 비아지오 성인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를 보여준다. 저기는 완전히 다 쪼아서 다시 그렸다. 정확히 보셨어요. 거의 완전히 미켈란젤로하고는 관계없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명작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운명의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년 이 미술계에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국가에 23,000점이니까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기증으로 치면 뭐 세계의 기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증을 작년 초에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미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23,000점 중에서 하나의 명작을 꼽아보라면 바로 이 작품을 뽑고자 합니다.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인데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모네, 빛의 마술사라는 그야말로 굉장한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바로 이 모네인데요. 그 모네가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자신의 예술혼을 다 바쳐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수련 연작이고요. 이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박이다. 수련, 이게 어떤 꽃인 것 같으세요? 연꽃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 물 숫자가 아니라 잠자는 숫자예요. 잠자는 연꽃이에요. 밤에는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피는 그런 꽃이고요. 1889년 그 파리 엑스포 때 에펠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에펠탑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꽃과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이 모네는 그때 출품되었던 이 수련이라는 이 꽃에 완전히 매료돼요. 이 소담한 이 생김새뿐만 아니라 이 은은한 향기, 아마 여기에 완전히 매료되면서 지베르니에 있는 자기 연못을 이 수련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대박이다. 모네가 거의 생애 마지막을 쏟아부었다고 하는 곳이 지베르니 정원인데요. 이 규모는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굉장한 불을 입은 것 같지만 조금씩 늙혀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월세 사시다가 돈을 조금씩 모으시면서 주변을 한 칸 나가다 드디어 이 길 건너에 있는 조그마한 개울을 이용해서 큰 연못을 만들고 여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꽃을 심고 꽃이 변해나가는 그 순간순간을 다 그림으로 그리게 된 거죠. 이때 그가 그린 수련 연작이 대략 한 몇 작품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100작품 될 것 같은데. 엄청 많으니까 한 수백 작품 정도 되나요? 수백 작품. 지금 알려진 게 한 250점 정도 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한 100번 그리라고 하면은 약간 좀 힘들어할 텐데 수련에 대한 애정이 찐이었던 거죠. 정말 끊임없이 그렸고 그가 아마 1890년대부터 그렸으니까 한 30년 넘게 이 그림을 자기 생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수련과 함께한 그런 화가가 바로 모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네의 수련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 수련뿐만이 아니라 모네 작품 전체적인 특징이 조금 평온하다, 안정적이다. 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모네의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림인데요.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도전의 연속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까지 받았던 사람이 모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상주의의 첫 번째를 열었고 그야말로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인상주의를 완성한 화가가 바로 모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상주의의 개척자이자 완성자가 모네인데요. 그를 대표하는 초기 그림이 바로 뭐냐면 해돋이 또는 일출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상, 해돋이 또는 인상, 일출이라는 작품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인데요. 1872년도에 그려졌고요. 이게 이제 작품이 이후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그림이냐는 거죠. 당시 평론가가 이 그림 보고 약간 조롱조롱 본질을 그린 게 아니라 인상을 그린 거라고 했는데 모네부터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일련의 화가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상주의가 되었죠. 원래 좀 이름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많죠. 약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들이 그 이름이 되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된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림을 왜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불편해하겠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은 명작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가 즉흥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담아냈다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공개적인 곳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불편한 그림이고 그리고 특히 저 앞에 해돋이 일출을 그린 저런 붓터치들은 이게 이 화가가 선이나 제대로 그릴 수 있었을까라는 비판을 그 당시에 할 만큼 조롱거리가 되었던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게 조롱이 되었냐면은 이 인상파들이 모여서 그리는 그룹전이 있었는데 그 그룹전을 조롱하는 그 만화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임산부는 들어가면 놀라실 수가 있으니까 출입을 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혁신적인 그림이었고 도대체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그림이었던 거예요. 선도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실력도 안 되는 일련의 화가들이 이거 표준어입니다.
개발 세 발 그린 그림이 바로 인상파 그림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요, 그러면은 모네 그런 붓터치 같은 거를 저렇게 조롱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럼 좋아했던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경화하면 생각했던 그림입니다. 사진 같다라는 게 우리의 첫 느낌이고요. 나무는 나무처럼, 산은 산처럼, 들판은 들판처럼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되는 게 이게 그림의 어떻게 보면 정석이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룰을 완전히 깬 화가가 모네였던 거죠. 그러니 오른쪽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왼쪽은 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파격적인 그림이었던 겁니다. 이 비교해놓으니까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네. 결국 뭐 당시 화가뿐만 아니라 지금 화가들도 그림이 팔려야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림이 안 팔리기 때문에 모네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거의 한번 무명의 삶을 30년 이상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유, 예. 포기 안 한 게 되나. 와. 그런데 모네가 여기서 점차 전략을 수정합니다. 소위 말하는 연작을 시작합니다. 연달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네의 연작 시리즈가 탄생하는데 가장 유명한 연작, 그리고 그가 진짜 화단에 이름을 강하게 남긴 연작은 건초더미 연작입니다. 와. 이 건초더미 연작을 거의 40년 넘게 그리게 돼요. 똑같은 건초더미를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봄에 그리고 가을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건초더미와 나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순환과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환경을 그림 속에 담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부분을 각인시킨 게 바로 이 건초더미 연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이 작품이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그림이 팔렸던 가격은 대략 300~400만 원짜리 그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건초더미 연작이 드디어 인정받으면서 가격이 순간 10배 뜁니다. 네, 3~4천만 원씩 팔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네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가 그렇게 혼신적으로 해서 그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리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작품값이 오르게 되고 그가 그러면 지베르니에 있는 자기 집을 넓히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이게 참 비극적이에요. 그가 이렇게 성공의 가도로 막 넘어갈 때 또 개인적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야외에서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눈을 혹사하다 보니까 1908년부터 그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소위 백내장 질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데 그 당시에서는 수술 성공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서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제 이 수술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결국 그는 완전히 그 한 1923년 정도 되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이 와중에 그가 이제 계속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기에 그린 그림은 우리가 인상파 그림 범위에 있죠. 활달한 붓터치도 있지만 그 대기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지만 백내장 질환에 굉장히 심하게 앓을 때는 그 형태가 완전히 좀 일종의 뭉그러졌다고 할 수 있고 강한 붉은빛만 그림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요. 사실 그가 이 안질환, 이 백내장을 앓았을 때 더 큰 그 개인적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던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나서 그를 돌보던 두 번째 부인이 죽게 됩니다. 알리스죠. 알리스가 이때 또 죽게 돼서 그는 뭐 굉장한 또 개인적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특히 그가 항상 의지했던 큰아들도 또 1914년 뭐 그때쯤에 이제 사망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의 공포, 그 개인적인 고독 이런 것들이 엄습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었을 때 이 노화가에게 남은 선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가 아마 자기의 생애 마지막 7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작을 남깁니다.
이때 또 놀라운 거는 자기가 그 당시 가장 사랑했던 이 수련 연작을 통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초격차를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가 남긴 수련 대장식화라는 그 그림인데요. 완전히 그 인간적인 어떤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다시 이제 붓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화가의 뒷면에 있는 저 수련 연작을 그리겠고 저것을 통해서 진짜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쌓겠다는 그 인형으로 다시 화가로 도전하게 됩니다. 와 진짜 멋있다. 프리다 칼로 얘기부터 할게요. 이 프리다 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통의 여왕이에요, 그냥. 그냥 인생이 고통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기형으로 가늘게 성장을 해요. 정말 사춘기 때 어떻겠어요? 맨날 야 목발에 프리다다, 목발에 프리다 막 이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치마도 안 입고 맨날 바지를 입고 그래서 사춘기 때는 다녔었고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 다리를 이렇게 왼 다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굉장히 콤플렉스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이 다리가 궤양이 갑자기 막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술을 받는데도 이게 낫지를 않고요. 결국에는 사망하기 얼마 전쯤에 오른다리 자체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고통스럽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살 때 멕시코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경절철과 충돌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 엄청나게 세게 부딪혀서 프리다의 온몸에 있는 뼈가 진짜 다 으스러지게 됩니다. 실제로 골반이 세동강이 그때 나게 되고 의사로부터 프리다야 너는 안타깝지만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다. 이렇게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진단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까지 떠나버립니다. 나쁜 남자친구죠? 남자친구까지 떠나버려요. 그 힘들 때. 얼마나 최악이었겠어요. 얼마나 그 18살의 소녀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요. 이때 프리다는 본능적으로 갑자기 붓을 들고 누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립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신의 현재 상황과는 정반대예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런 아픔이 보여지시나요? 아름다워. 전혀 안 보여요. 네. 강한 게 보여. 그렇죠. 나는 육체적으로 지금 붕대를 칠칠 갖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내 안에 있는 강인한 영혼과 내 강한 생명력은 지금 이러한 모습과 같다. 나는 반드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자화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이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프리다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고통이 또 발생해요. 프리다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2번의 큰 사고를 당했는데 첫 번째는 경절철과 충돌한 것이고 두 번째는 디에고를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네. 나 고통스러워.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떤 남자길래 사고 난 것만큼 큰 사고였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자, 그럼 이제 디에고 리베라가 누군지 알아봐야겠죠? 네. 디에고 리베라는요. 그 당시 때 멕시코를 대표했던 국민 화가였어요, 이미.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는 국민 정부가 멕시코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멕시코 정부에서는 그 멕시코의 유구한 역사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고 앞으로 희망찬 멕시코의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림으로서 바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벽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때 중심 인물이 돼서 그렸던 사람이 바로 디에고 리베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폐에도 찍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화가죠? 거장이죠? 근데 이 사람의 사생활을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욕을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이 디에고 리베라는요, 일단 그 바람기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이고. 일단은 2번의 결혼 전적이 있어요. 결혼 전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한 다음에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의 친구랑 바람을 펴요. 친구랑 바람을 피는데 그 친구의 딸을 낳아요. 네, 이거는 뭐 갈 때까지 이미 간 거죠. 네,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에서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나오면 그 배우분 시청자분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프리다를 만나서 연애하는 과정도
이미 두 번째 부인이랑 결혼을 해서 지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프리다랑 결혼을 합니다. 이 정도의 팩트를 놓고 보면 프리다는 선택하면 안 되는 남자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랑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국엔 둘은 딴딴따단 이제 결혼을 딱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프리다가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지금 봐도 나이 차이 꽤 나 보이죠? 네. 21살 차이가 납니다. 네. 21살. 이 정도면 이제 프리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비둘기같이 이쁜 너가 무슨 이렇게 코끼리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결혼을 합니다. 그림은 너무 이뻐요, 근데. 아, 그림, 그쵸. 그림 귀엽죠? 네, 귀엽죠? 항상 저런 류의 의상을 입던데 아, 네네. 그 의상을 왜 저렇게 항상 입는 걸까요? 아, 네. 이 의상이요. 디에고 때문에 입은 거예요. 응? 이게 멕시코의 테우아나족의 전통 의상입니다. 근데 디에고 리베라 이 의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이것을 많이 입는 사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디에고랑 결혼하면서 프리다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대표적으로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합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디에고는 국민화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프리다가 국민화가 디에고 리베라가 더 잘 나갈 수 있게 자신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을 보고 이 작품을 보시면은요, 프리다 자신이 그렸는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고 네. 굉장히 그래서, 소박하게 그려놓은 네.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이런 그림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다가 정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타고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자기 남편은 엄청나게 크게 그려놨잖아요. 네. 거인처럼, 그죠? 자,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프리다가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신 시도를 해요. 결국에는 심한 복통과 하열 속에 유산을 하게 돼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디에고가 잘 챙겨주지도 않았어요. 격하근이라 바빠가지고 잘 챙겨주지도 못했었는데, 디에고가 그래도 그나마 잘했다라고 한 게 뭐냐면요, 이때 그림 도구를 다시 선물을 해줘요. 병실에서 슬퍼해하고 있는 프리다한테. 그래서 그때 다시 붓을 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나온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 세계가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떠있는 침대라는 그림이에요. 너무 슬프다. 네, 이 작품은 따로 뭐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프리다가 그 당시 때 유산 이후에 있었던 자신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그냥 돌직구처럼 느껴지는, 막 이렇게 비비 꼬우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프리다는 자신의 시각 언어로 그냥 돌직구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참 여기까지도 이미 고통의 여왕을 넘어서 여신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디에고가 여기서 또 일을 저질러요. 아 왜요? 디에고의 잠자고 있던 바람기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죠. 이미 예정돼 있잖아요. 네. 바람을 피는데 다른 여자도 아니라요, 프리다의 친여동생과 이제 바람을 피게 되는 거죠. 최악이다 최악. 아니, 이건 디에고도 문제인데 프리다 여동생은 도대체 뭐지? 여동생은 또 무슨 정신이 박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람을 피는 시점도요, 프리다가 유산을 하는 그 시점 때 바람을 피고 있었대요. 이거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정말 막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프리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네. 이때 고통의 감정을 이제 들이붓습니다. 화면에 들이부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네. 네. 단지 몇 번 찔렸을 뿐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의 배경은요, 그 당시 멕시코에 되게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칼로 막 찔러서 살해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법정에서 왜 찔렀어? 이랬더니, 아니, 난 단지 칼로 몇 번 찔렀을 뿐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이코패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프리다 칼로는 이거를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요. 프리다 음성이 들려오시죠? 디에고, 너는 지금 나를 칼로 몇 번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나한테 준 거야. 이러한 말을 이제 디에고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그려서요, 디에고한테 실제로 보냅니다. 네. 네. 근데 답이 뭐라고 왔나요? 답이요, 그 다음에 무응답. 피하죠 피하죠. 네. 디에고가 실제로
이런 작품이 나왔을 때 뭐라고 바깥에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냐면요, 언론에다가요. 이런 프리다의 고통 속에서 결국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예술세계가 탄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건 무슨 자기가 비평가인 제3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말이 잘한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대요. 야, 그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근데 프리다는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주고 싶었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일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말이라도 하지 말지. 네, 말이라도 하지 말지. 이방적인 문제예요. 남자들이랑. 그렇죠? 아유. 자, 고통의 이미 여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제 악에 바친 겁니다. 복수를 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술에는 예술로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프리다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아까 집회를 봤을 때도 디에고 리베라는 잘 모르지만 프리다 칼로는 알잖아요. 지금 프리다 칼로가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 대중적으로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 프리다 칼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12년째 되던 때 처음으로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뉴욕에 있는 영향력 있는 화상에게 제안을 받게 됩니다. 프리다 씨 뉴욕에 와서 한번 전시해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 가서 타임지에 실려요. 와. 그리고 이 작품이 불티나듯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때 프리다가 처음으로 알게 돼요. 야,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도 먹고 살 수가 있구나. 더 이상 디에고 리베라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이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빠르게 정말 눈이 부실 정도의 속도로 세계적인 예술가로 거듭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파리에 가게 돼서 미술 전시를 또 열게 되게 되고요.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두 명의 프리다라는 이제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자, 어떤 점들이 눈에 좀 보이시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시나요? 가위요. 의상도 오른쪽은 아까 입었던 옷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왼쪽은 조금 약간 좀 서양 현대 의상 같은 거. 아, 맞아요. 정확하게 네. 보셨네요. 네. 가위도 보이고 뭐 심장도 보이고 혈관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이어져 있는 거 아닌가, 저기? 이어져 있는. 네, 맞아요. 이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두 여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여인은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고 좌측의 여인은 유럽풍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심장이 그리고 혈관으로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상에 뭘 쥐고 있어요. 동그란 걸 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디에고의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서 그 혈관을 가위로 잘라버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프리다의 음성이 이제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던 과거의 프리다는 디에고를 심장처럼 쥐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인 예술가 그리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난 나 프리다 칼로는 이제 디에고를 내 심장의 혈관에서 잘라버리겠다. 마치 내 심장의 혈관을 실제로 잘라버리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런 음성들이 좀 들려오시지 않나요? 이렇게 돌직구로 프리다는 자신의 고통을 그림에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공감을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작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교통사고, 수차례 수술을 받고 맨날 휠체어 생활했고 누워 지냈던 이런 사람, 유산, 거기에 남편 이후에 불륜까지 네, 이런 많은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갖고 이 사람은 그냥 우울해 있거나 좌절하지만 않았어요. 결국에 자신의 그림에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있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계속해서 분출하면서 키워내고 있는 이런 좀 모습을 우리는 프리다의 예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